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변에서 집중하고 주목하는 입법활동과 법률을 만나보는 이번 시간은 너무 무시무시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장관이 간다 시간에는 민변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활동해주고 있는 오민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민혜 변호사입니다. 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실수로 북한 사이트를 접속하는 거를 제가 찍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사용하다 보면은 대학생분들이 과제 조사를 하다가 실수로 이제 북한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를 막 올리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막 어떡하냐, 막 나 잡혀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많이 올리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잡혀갈까요? 잡혀갈 것 같으세요? 그 정도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이나 아니면 김정일, 김정은 이런 말을 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이라도 해보면 내가 혹시 처벌받지 않을까 이런 좀 겁도 낼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게 국가보안법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면서 이렇게 북한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나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이런 것 자체를 내가 처벌을 감수해야 되는 일처럼 인식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사이트 실수로 들어갔다고 게시물 올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흥미로우면서도 좀 씁쓸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분들이 본인이 실수로 들어갔다는 거를 약간 증명하기 위해서 김정은 땡땡땡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의 표현, 욕설의 표현을 같이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실제로 뭐 비하의 표현까지 넣으면 진짜 처벌을 받기는 어렵겠죠? 제가 이제 그 찬양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 어떤 의미일지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이 의미가 아름다움이나 훌륭함 따위를 기리거나 드높인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걸 알면서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는 활동을 하면 그걸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글을 쓰는지, 어떤 글들을 읽는지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살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재판에 넘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 몇 개를 쓴다고 해서 바로 잡혀가거나 뭐 처벌을 받는 일은 없겠지만 그게 빌미를 줄 수는 있죠. 이 사람을 살펴봐야겠다 이런 빌미를 줄 수는 있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는 안 되지만, 근데 좀 저는 방금 들으면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걸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의 소위 말해서 뒤를 캔다는 건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당장 내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어서 나중에 내가 피의자로 소환이 되면 이 시간 동안 나를 조사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뭐 조사를 받게 될 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당사자 엄청 기분이 당연히 나쁜 거는 당연한 거고,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 함정수사 같은 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또 장관이 간다 코너를 찍으면서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오래된 법률이더라고요. 그래서 1948년? 그러니까 거의 뭐 제정된 지 60년, 70년씩이나 된 되게 오래된 법률인데, 방금도 찬양 고무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이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찬양 고무죄가 있었었나요?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1948년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지기 전에는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천황제나 아니면 자유경제 이런 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이 45년에 폐지가 됐거든요. 이제 폐지되고 나서 1948년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거고, 근데 이때 이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질 때는 이게 치안유지법이랑 다른 게 뭐냐, 이래서 이제 반대 여론이 있긴 했는데, 당시에는 형법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지금까지 계속 된 거죠. 되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어떤 반공이라는 어떤 역사적 맥락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사실 임시적으로 그냥 있다 말았었어야 되는 법인데 지금 60년, 70년이 될 때까지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찬양고무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법에 있었던 조항이 아닌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게 1961년에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당시 이제 정권이 우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 해서 방공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이제 이 찬양고무죄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국가보안법도 있고 방공법도 있으니까 내용이 많이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1980년에 방공법이 폐지가 됐는데 폐지가 되면서 이 법에 있던 찬양고무죄는 국가보안법으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보안법이 이 사상을 통제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법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은 지금은 끝났지만 여전히 찬양고무죄는 남아있는 네. 어떤 잔재에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보통의 이제 우리가 형법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 오민의 변호사의 물건을 뺏는다던가 아니면 누구의 상해를 입힌다던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제7조가 맞나요? 네. 네. 국가보안법 제7조에 있는 찬양고무죄에서 말하는 찬양하고 고무한다? 라고 하는 게 좀 되게 두리뭉술하고 사실 뭘 규정하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뭐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위험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찬양이나 고무는 그 표현 자체도 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이런 단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읽은 글이나 네가 쓴 글을 보니까 너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것 같다. 아니면 반국가단체 활동을 고무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처벌을 하는 조항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판단의 잣대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완전 니 멋대로인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권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이러는 거에 따라서 처벌이나 아니면 재판을 받게 되는 비율도 달라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찬양 고무라는 행위를 우리가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 게다가 반국가 단체라는 걸 연결시켜서 누군가가 이 단체의 활동을 지지하고 뭐 좀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표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처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찬양고무죄의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죠. 진짜 얘기만 들어도 너무 문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일명 저희 이제 해사장교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군복무를 간 분이 이제 해군사관 학교에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사관학교에 가서도 역사 관련된 교관을 하셨는데 이제 들어갔는데 기무사에서 불러서 자기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조사를 받았냐면 이 사람이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학생회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세미나도 하고 이런 글들을 쓴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운동권은 생활하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무사가 국가보안법상 이제 이적 표현물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혐의로 이 사람의 그런 인터넷 기록들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게 된 건데 결국은 이제 무죄를 받으셔서 혐의를 벗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이분은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이고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봐야 하는 자료들이고 그리고 문제가 됐던 책이나 자료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특정한 내용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좀 북한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재판까지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실 어떤 이유로 이런 글을 보게 되거나 얘기를 하는지의 맥락을 잘 살피지 않고 일단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북한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수사하고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좀 비슷한 사례가 학교 선생님 사례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례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이제 전교조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지금은 교류가 좀 어렵지만 예전에 방북도 할 수 있고 북한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교류가 가능할 때에 교육 관련된 그런 자료나 뭐 정책 관련해서 토의를 하고 이런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신 교사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최근에 유죄로 확정의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은 사실 뭐 그 적법한 승인을 받고 했었던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취득한 자료들인데도 이게 사후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결국은 이제 수사하고 재판까지 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어떻게 이제 자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약간 두 분의 사례를 오변님 통해서 또 되게 자세하게 들었지만 또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이 전시회에서 또 두 분 사례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시 제가 또 추진위원이기도 했습니다. 네. 추진위원이기도 해서 또 전시를 같이 보러 갔는데 이 실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증언을 하신 내용들 또 이야기들을 볼 때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또 재판을 받는 그 전 과정에서 어쨌든 한 명의 되게 시민으로서 개인으로서 삶이 되게 많이 피폐해지고 공공해지는 그러니까 계속 끝으로 몰리는 어떤 그 경험들에 대한 그 증언들을 되게 볼 때마다 되게 폭력적인 상황들이다 이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동시에 이런 수사, 재판, 기소 이런 전 과정 속에서 또 계속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 또 보고 이러니까 또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 내가 아까 대학생 과제 사례들처럼 내 스스로를 되게 검열하게 되고 저 사람도 혹시 막 저런 생각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괜히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고 이런 전 사회적으로 어떤 끼치는 영향들 되게 큰 것 같아요. 오변님은 그 전시 혹시 보셨나요? 네, 네. 같이 봤잖아요. 전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사실 이게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게가 별로 없어서 그게 되게 좋았는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되고 체포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갑자기 아버지가 잡혀간 상태에서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저 집은 뭐 어떤 것 때문에 잡혀갔대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공동체에서 그대로 같이 사는 것이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들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들 그런 이제 경험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면서 이게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보안법이 반공의식이 반영돼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 이 사실만으로 이미 이제 너무 큰 낙인이 찍혀버리고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사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너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법과 그리고 이 법이 존재하는 사회의 문제점을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실제 피해자들은 이미 너무 긴 세월 동안 큰 고통을 받게 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인 생각입니다. 또 이제 실제로 그래서 막 몇 개 사례들이 있는데 재작년쯤에는 막 홍대에서 북한 술집 이제 북한 컨셉의 북한 술집이 아니죠. 북한 컨셉의 술집을 열었다가 막 시민들 중 몇 사람이 그 술집을 고발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작년에 엄청 화제가 됐던 사랑의 불시착 그 드라마도 주인공이 현빈이라는 되게 잘생긴 배우가 나와서 그게 되게 북한을 미워한다? 이런 이유로 되게 그 드라마가 당하는 경우들도 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또 되게 멀리 느껴지는 법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되게 지금 2020년, 2021년 대한민국에서도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죽은 줄 알았더니 계속 살아나는 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맞아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이 보도가 되면은 이제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단체들도 있고 또 시민분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이게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많은 사건이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문화된 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계속 수사와 고발, 재판 어떤 과정이라는
그 과정 속에 누구든지 놓일 수 있는, 그래서 아까 그런 낙인을 받는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실제로 제가 막 알기로는 막 공단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서 이제 막 해고 노동자셔서 투쟁을 하시는 분들 되게 비슷한 상황에 되게 놓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처럼 되게 한 명 그 당사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뭐 가족들, 주변 지인들, 당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계 자체가 되게 뒤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국회에서 지금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폐지 개정안이 법률안이 올라오면 거기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그 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약간 몇 가지 의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폐지 반대한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셔서 그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한국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나라가 망한다. 혹은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실제로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무슨 법이 지킵니까? 여기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간첩들 대놓고 활개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시민들에게 오벤님 또 하실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쓰신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계속 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헌법 조문을 보면은 4조에 이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의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조항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우리가 다 이제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 통일을 같이 만들 상대방을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이 친구가 뭘 좋아하고 나랑 어떤 관심사가 같은지 이런 거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북은 70년 넘게 헤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뭐가 다른지, 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같이 나눠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평화로운 통일을 만들지 이런 걸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을. 근데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태로 있는 한은 통일이라는 그 헌법에도 적혀 있는 과제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적으로 두지 않고 좀 이제 대화할 수 있도록 알 수 있게 그런 창구가 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려면 국가보안법이 그 길을 좀 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알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또 어떤 걸림돌이 있으면은 그쵸. 더 알기 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알려고 하는데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몰래 수사를 받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래서 나중에는 막 기소가 될 수도 있다던가 이런 가능성이 계속 현존한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세하게 어떤 뭐 목적이 됐든지 자세하게 알려는 노력들이 일단 자기 검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뭐 7조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국가보안법이라는 법 자체가 폐지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벤님의 의견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7조를 폐지하자라는 내용으로 일단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긴 한데 저도 그렇고 민변도 그렇고 국가보안법 어떤 조문 하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한시적으로 잠깐 있어야 했던 법이 지금 70년 동안 계속 되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고 다만 이제 한 번에 그 법 자체를 이제 폐지하자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7조부터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7조만 폐지돼서 해결될 건 아니고 국가보안법 전체가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제가 선물을 하나. 무슨 선물이요? 와, 네. 네. 제가 이 선물 가져온 거는 이
영화에서 임시완 이 배우가 맡았던 박진우라는 학생이 굉장히 가혹한 고문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맞아, 나오잖아요. 진짜 가슴 아파하면서 네네. 봤어요. 근데 그때 적용된 법이 어떤 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국가보안법? 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문당하는 모습들이 되게 적나라하게 나오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예전에 고문이 한참 행해질 때 그 고문의 가장 큰 이유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이제 조사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건데 지금은 물론 이제 고문을 하지도 않고 고문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고문은 사라졌지만 그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었던 국가보안법은 이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고문이 없어진 만큼 이제 국가보안법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변호인 영화는 봤지만 또 이렇게 소장을 할 수 있도록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문이라는 거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실제로 군사독재 시절에 고문이 정당화됐던 것도 우리 국가를 뭐 지키기 위해서 뭐 그런 반동 세력들로부터 우리 공동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되게 뭐 구금하고 탄압하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에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곽도원 씨가 역할을 맡았던 그 경찰이 국가보안법 사상범위 무슨 증거가 있냐. 그쵸. 일단 때려서 잡아놓고 뭐 고문을 해서 뭐 그 자백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되게 국가보안법과 고문 뭐 이런 어떤 가혹행위 이런 것들 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너무 함께 해주셨네요. 너무 제 애정하는 오미네와 함께 국가보안법 시간에 같이 가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계기로 저도 영화도 한 번 더 보고 또 국가보안법 또 폐지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